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보수 괴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임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마른 기침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 이 전 대통령은 사전에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평창올림픽 이야기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3분 10초간의 회견 동안 본인의 혐의에 대한 해명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장하는 모습 뒤로 수도 선불안 편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3건의 수사가 실제 어떻게 시작됐고 끝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4대강 수사는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1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사 담합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5월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4개월여 만에 11개 건설사 임직원 22명을 기소했습니다. 처음부터 권력형 비리 수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2013년 3월 시작된 자원외교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의혹의 핵심에 섰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힌 박근혜 정권 인사들의 뇌물 의혹이 더 크게 부각됐습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예 착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롯데그룹 수사 당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엔 측근들이 대거 비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로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파이시티 비리로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년간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아직 수감 중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표현은 불과 1년여 만에 무색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나서기 전까지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두문불출했습니다. 참모들이 탄 것으로 보이는 고급 승용차들이 이른 아침부터 속속 자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참모진들의 휴대전화는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한 측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참모들에게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합니다. 참모들은 언론 접촉을 피하며 성명서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입장 발표 소식은 오후 3시 50분이 되어서야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검은색 승용차에 몸을 실은 이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무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0여 분 뒤 사무실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회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입장 발표는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직접 회견문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후 6시 30분 이 전 대통령은 역시나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나에게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검찰서에 응할 수 있다는 의미십니까?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늘은 사건의 엄중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야수님. 예, 안녕하세요. 야수라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명종님은 일본 여행 가셨어요. 챗. 노모를 모시고. 팔순 기념 네. 여행이라고. 효자입니다. 자, 금방 돌아오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실 건 아니고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에 가서 참 개고생하시겠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깨끗하게 소독돼서 오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의 엄중함이란 드디어 이명박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물론 발해행 할 때라든지 등등 몇 마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 물어보니까 왜 그걸 나한테 나인데 물으십니까? 라는 그 사투리 있잖아요. 나인데가 뭐야? 나에게 묻지 마시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명박이 직접 일종의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한 거죠. 자, 그 성명서를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명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역겨우시겠지만 참으시고요. 목소리 들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수행에 임했습니다.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 위한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확히는 참담스러운이라는 이상한 말을 썼죠. 참담스러운. 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와요? 자기 간 것처럼. 자기의 덕이라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포장되어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게 이제 이명박 자서전 제목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제 현대 건설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게 그 맥락이 깔려 있는 거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인데 나도 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국정수행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그 업적이랄까 이런 거를 계승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박근혜 정권 5년 기간 동안 그 수사를 받아왔었다. 왜 다시 수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고통을 받은 건 아니죠. 지가 뭘 고통받은 게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냥 의혹만 제기한 거지. 예. 그리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제대로 조사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박근혜에게 있어서 이명박은 약간 갑 개념이었어요.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만들어준 일종의 박근혜 창조자. 이런 개념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한 적은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죠. 그리고 수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같은 것도 4대강 관련한 감사 같은 게 나오면은 사실 덮어주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많은 고통을 얼마나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습니다. 이건 자기만 빼고. 그러니까 내가 해먹을 게 많은데 니들 해먹지 마. 이런 개념이 난 컸다고 봐요. 아니 사실 이게 드러난 비리가 없다는 거지. 지금 수사 중인 거잖아요. 그게. 나눠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 비리라는 게 사실은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박근혜가 만약에 나는 개혁하겠다. 이명박과의 결별 이런 수준으로 털어댔다면 웬만한 비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어떤 보훈의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털어댄 적은 없었고요. 단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의 바로 측근인 친형 이상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고 있잖아요.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거짓말쟁이.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또 열받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역사 뒤집기는 또 뭐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100주년 이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뉴라이트하고는 또 다른 시각인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다 치고 요거는 이제 자기 개인 비리에 대한 끼워넣기 이런 방식으로 나는 개인 비리가 없다.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깨끗하게 잘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자기 이야기만 하면은 동조 세력이 없으니까 이제 수구 세력, 네. 보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로는 70%, 80% 이상의 국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센트와 숫자를 헷갈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10%라고 해도 500만 명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약간 좀 숫자를 조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는 많은 국민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최소한 만약에 이명박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한 5%좀 남아있다고 하면 한 250만 정도는 이명박의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묘하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 개소리예요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세력들을 이 괴멸되는 건 결과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적폐청산의 결과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보수 세력 자체를 다 죽이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수 괴멸이란 말은 우리가 방송으로도 가끔씩 쓰는 표현인데 이분이 또 우리 방송 예청자시네 이분이. 보수 괴멸. 보수 괴멸을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여수님 말씀처럼 수사하다 보면 보수가 괴멸됐을 때 있겠다는 지들이 느낄 예식인 거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설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들 말대로 자기들의 정치 보복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문재인 정부는 또는 국민들은 이명박식으로 말도 안 되게 조작하는 형태로 보복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단죄하겠다.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 정치 보복이 아니고 범죄자 서탕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치 보복과는 좀 맥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이런 개소리를 또 하실까요? 처음부터 이명박이 목표였다기보다 사실 이명박이 너무 큰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러 놔서 하다 보니 이명박이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이명박을 향해 수사하진 않아요. 그냥 드러난 어떤 수사. 근데 이명박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다 그런 비린이 있어. 왜 나만 파?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털면 먼지가 나온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만 팠기 때문에 나를 목표로 팠기 때문에 내 주위에 김백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려든 것이 억울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명박이 지금 그 댓글,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이런 거 지금 요번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 수출 건도 그렇고 이게 한 건이 사실 몇천억 단위 되는 것도 없습니다. 기본 몇 조 단위예요. 작은 게 몇 조 단위인데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이어서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파다 보니 그 끝에 이명박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지.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죠. 어떻게든 이명박을 일단 때려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뭐 수사를 하고 싶지만 그거는 우리 그 국민들 일반적인 감정적인 것이고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말엔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 행간은 다 비리가 있고 그런데 왜 우리만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느냐. 결국 나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라는 게 그러면은 뭐 그 노무현 정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따 그 이야기 다시 할게요. 네. 일단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죽겠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괜찮으십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정말 그 기침신공 진짜 동정표. 전형적인 사기꾼. 이거는 이제 그 구속됐을 때의 그 병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한 일종의 밑밥 깔기. 네, 장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송에서요, 일부러 방송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기침을 하는 부분 다 듣고 잘라드리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들어가는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나는 성격상 이명박 기침도 잘라주고 싶어. 듣기가 귀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김백준 등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까지 돼서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명만 하면 되는데 그 해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건 자체의 팩트는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은 단 한 건도 없는 거고 그것을 묻지 말고 그 친구들에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라. 그럼 물으면 이렇게 답할 거 아니야. 그럼 왜 나한테 물으시냐고. 아니 나한테 물어라 그러면 이제 그 깜빵 가면 되지. 가서 이제 다 밝히면 되잖아요.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봤던 댓글이 그거였어요. 가즈아! 가즈아. 예, 가즈아! 참네, 씨. 김백준의 죄는 김백준의 죄대로 김백준한테 물으면 돼. 단, 김백준의 죄가 김백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시킨 사람이 있고 교사죄가 있고 공모가 있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제 김백준 수사를 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김진모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명박은 이명박 죄에 있는 만큼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뇌물이라든지 국고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에 있어가지고 주도했냐 안 했냐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도했냐 안 했냐를 이명박에게 물으면 돼요. 나온 만큼만. 예. 근데 왜 그 모든 죄를 제가 뒤집어 쓰고 하겠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뒤집어 쓰지도 않을 거면서.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개새끼네 진짜. 자, 끝으로 평창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자기한테 다 물어보려면서. 물어보려고 그러면 들어가 버리고. 자, 총평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는 것이 오늘의 저의 입장이랬는데 네. 근데 이건 흐름이 있거든요. 이명박의 오늘의 이 입장 표명이 이걸로만 분석할 수는 없어요. 바로 어제 이재호의 말부터 우리가 면밀하게 들어가 봐야 돼요. 이런 식이면 전쟁한다? 이렇게 협박했거든요. 이재호가 한 말 중에 정말 기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권 때는 굉장히 청렴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 근데 이게 나는 이재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권력의 쭉정이에요. 아, 그 외곽에 있었던. 그때 이명박 측근들을 상징하는 건 뭐 옛날에 정두원이네 이재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자들은 사실은 이명박 패밀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정치적 비중이 있는 약간 동반자들 개념이지. 네. 이재호는 은평구에서 왜 그런 걸 안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팩트나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명박은 정말 최측근들 딱 몇 사람, 김백준 등 몇 사람들과 자기들 패밀리로 해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를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이재호 같은 자들은 정치인의 비중으로서의 스피커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단 띄워요. 한쪽에서는 협박하고. 그게 뭐냐. 전쟁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비리를 우리가 깔 거야. 갖고 있는 거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같이 서로 폭로전하자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쪽에서 협박하고 만약에 이명박이 이재호 같은 워딩을 했다면 이명박 죽어요. 바로 구속이에요. 국민들 심정적으로는 저 개새끼가 다 있네.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나름대로는 말을 아껴가면서 한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평창올림픽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원래 나눠졌던 보도자료에도 없던 이야기였죠. 국민들한테 각성시키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내가 유치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동반 입장. 동반 입장까지는 안 바랄 것 같고 평창 올림픽 내가 유치했는데 그걸로 덕보면서 나 좀 봐줘 국민들아. 그러면 올림픽 끝나고 구속하면 되겠네요. 그 지금 얼마나 골칫덩어리인데 안 해도 되는 올림픽 아니었어요, 사실? 이미 하기로 한 건데 잘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있어. 뭐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국격이라 뭐 국가적인 게 막 올라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북한이 와줌으로써 묘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 정부가 유치한 거라고 해서 잘못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제대회 중에 어마어마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이 이렇게 숟가락 딱 얹으면서 내가 유치한 거야라고 한 번 더 각성시켜주는 거 정말 웃기네요. 만약에 지금 겨울올림픽을 유치하자는 의견이 있으면은 다들 반대할 겁니다. 나도 반대할 거고. 하지만 이미 유치한 거면 기왕 한 거면 잘 해내야죠. 국가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죠. 누가 유치했건 전두환이 유치했더라도 그렇죠. 박정희가 유치했더라도 할 건 해야죠.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의 전체 평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중학생 때 전두환 노태우가 법정에서 그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나 되게 하여튼 그렇게 3학년은 아니었는데 뭐 청문회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판결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머리를 쥐어박은 적이 있어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중학생 때? 예. 그때 기억이 났어요. 이명박이 씨부리는 걸 보면서.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무슨 짓을 한지 알지만 자기 내적으로는 이미 합리화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착하고 깨끗한 사람한테 왜 이러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폭력적인 상상을 하기 싫은데 자꾸 상상하게 돼요.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놓고 온 국민이 줄 서서 땅콩 한 대씩 때리는 피가 날 때까지. 야게. 그래서 피가 나요 그렇게 때려도. 저는 일단 이명박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뻔뻔해질 수 있을까. 정권 말기쯤에는 이런 농담을 자주 했었거든요. 나도 이명박이 다니는 학원은 다녀보고 싶다. 저렇게 뻔뻔해져 보고 싶다. 오늘도 똑같은 걸 느꼈고요.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이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이잖아요.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사람이 너무 싫은데 70대 후반이에요, 후반. 네. 78. 인터넷에 카페에서 보면요. 이명박 얼굴만 딱 잘라놓고 몸만 딱 보여주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트빨만 보면 굉장히 막 유재석 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뜨어 하는 거죠. 근데 오늘도 뭐 샤넬 복숭아 매배를 바른 듯한 뽀송한 얼굴 더 꼴 보기 싫었습니다. 결정적인 그 부분은 바로 같은 날 새벽에 최측근 두 사람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사과도 좀 해야 되고요. 네. 명백히 드러난 팩트가 있잖아요. 특히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자기 지갑 살아있는 지갑 노릇을 했는데 측근으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좀 표현해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백준이 그냥 이명박이에요. 나는 생긴 것도 구분이 안 가더라. 근데 그런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 받았고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국정원의 기조실장 이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줬다는 증언이 나왔고 심지어는 기조실장이 직접 청와대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라고까지 얘기했다는데 자기는 그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잖아요. 돈에 대해서 과연 이명박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 돈의 움직임에 대해 중에서. 다른 정권의 우리 민주정권의 대통령들이라면 그렇게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뇌물로 국정원의 특활비를 썼다고 하면 일단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국가에 헌신한 공직자라고 그래요. 제가 그 김백준 구속되는 거를 보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앞서 나서지 않는다는 삼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김백준이 보면 고려대 상과대학 MBA 2년 선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40년에 이 인연이 생긴 건데 나중에 보면은 이 이명박 정권 때 김백준의 아들을 메릴 린치의 서울 지점장으로 앉힙니다. 그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1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다 잃어가면서도 이 자리를 내주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김백준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트위터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이명박입니다. 주진우 기자의 트윗입니다.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건 바로 너였어요. 이명박 각하. 그 펌프 계정에서 나온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을 사실만 남기고 소장해봤대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들 다 지워서 지금 다시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 이뤄낸 나라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참담함을 느낀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물어달라는 입장이다. 끝으로 평창올림픽을 어렵게 유치했다. 그리고 MB가 나와서 기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나 손 씻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전우치님, 이명박이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발표해야 할 정도가 되었구나. 다스. 이게 상당히 큰 소득이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 중에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그 질문으로 시작된 첫 번째 결과물 같은 거잖아요. 일체 유심조님,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정답이네. 노회찬 의원이 이명박의 기자회견을 평가를 했는데요. 기자회견도 아니지 사실은. 일방적인 낭독이지. 끌려가는 게 싫어서 스스로 검찰 출두 의지를 밝힌 것이다. 끌려가는 게 싫어서. 박지원 의원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명박 기자회견은 노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이란 말은 선전포고다. 이걸로 한번 싸우기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나오고요. 산골 농부님의 트윗입니다. 이명박 기자회견을 보면서 전두환 골목 기자회견이 오버랩되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닮았다. 부하 건들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 했으니 잡아가면 된다. 당연히 법에 의해서. 아고라 대한민국, 사기꾼 이명박을 왜 하루빨리 구속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MB 입장문. 사기꾼이 짓거리는 영상을 보면 욕이 쏟아져 나옵니다. 4대강 삽질을 비롯해서 하나같이 수사 대상인데 잘했다고 찍찍. 그래서 그런지 연신 헛기침만 연발. 진짜 개사기꾼입니다. 사실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회자가 되어 와서 가장 키워드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이게 뭐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변명조차가 안 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나름 소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백한 팩트로 여러 가지 증인과 증언에 의해서 지금 구속된 자기 최측근 부하들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대체 이명박은 언제쯤 구속되느냐 하실 분들이 있죠. 대충 계산해 보면요. 저는 앞으로 한 달. 근데 김백준과 김진모가 구속이 됐죠. 그러면 이제 또 구속 기한 이내 뭐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원세훈의 증언도 하나 나왔고요. 그 톡칼비 줬다. 네. 그리고 김진모, 김백준도 다 마찬가지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상 독자적으로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이제 수사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나 독자적으로 했다.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다 들어갔게 하면 이명박은 삽니다. 내가 받은 거다 그냥.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형량이 엄청나지. 무기징역. 네. 그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죠. 노인 폄하 우리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네. 삶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똑같아요. 이명박의 집사로 지냈다 그러면 이 사람 얼마나 잘 살겠냐고. 최소한 자기 측근 정도는 챙겨주거든. 네. 자유롭게 좋은 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권력도 부리면서. 이명박이 지시했다 이야기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명박이 알고 있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건 지금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드러난 팩트가 있고 증언이 있고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럼 누구를 불러요? 시킨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시킨 것만 한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받아와. 받아와. 이거 주장이에요? 시킨 놈이 훨씬 나쁜 놈인데. 그게 뭐 이렇게 어떤 새끼가 더 나쁜 거냐 굳이 고르라면 시킨 놈이 잘못한 거지만 죄의 그 크기는 둘 다 죽일 놈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짜맞추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대책회의가 김백준을 구속시켰다. 사실 그게 입맞추고 증거인멸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김백준은 꼬리 자르기 하고 자기들끼리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사게 만든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김효재가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매주 월요일이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차 한잔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으니 모두 궁금해하니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했겠지. 네. 김백준 씨에 대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나는 김백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또 안 불러? 월요일마다 가긴 갔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게 특히 전직 대통령 세력들은 자기들의 세관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명박 생일 때 파티하고 막 자유한국당에 내놓으라는 놈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세관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그런 세관시용으로 법적인 검토는 전혀 없이
세과시정으로 우리 대책회의 했다?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과시하려다 보니까 김백준이 덜커덕 들어간 거라니까. 범죄 혐의가 있고 공모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대책회의 했다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인멸이에요. 입맞추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차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세대결 하다 보니까 바로 구속될 수가 있구나. 근데 구속의 파장은 그런 거죠. 직접 만날 수가 없고 통화할 수 없으니까 설사 서로 간에 교류를 한다고 해도 변호사 통해서밖에 못하죠. 근데 변호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집사 정도면 중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명박의 알몸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지금 구속이 됐다고 하면은 여론의 관심을 받을수록 불리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명박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라 가급적이 안 나서려고 해. 근데 오죽했으면 나섰겠냐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이 상황에서 무슨 핑계를 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그 문무일 총장 등이 이제 뭐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발끈한 부분도 있죠, 지금. 정치 보복을 주장하니까 이제 문무일 총장이 이렇게 말했죠. 법 절차대로 하겠다.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법 절차대로 하겠다. 제일 무서운 말이죠. 법대로 해. 정치 보복은 약간 초법적인 거. 이명박이 했던 거. 그거잖아. 근데 법 절차대로 정말 미워 죽겠어서 이 새끼 감옥에 쳐 넣어버리고 싶은데 증거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법 절차대로 하겠다는 말은 증거가 있으면 처벌하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명박이 한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거든요. 돌려치기를 하면 정치보복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이명박이 기자회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찍은 거를 올렸는데요. 굉장히 굳은 표정이에요. 그 이전에 봤던 그 바레인을 출국할 때 봤던 이명박하고는 사뭇 표정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왜 예전에 박근혜가 삼성동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지지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웃으면서 막 같이 인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의 모습과 검찰 출두하게 됐을 때 표정이 굳어서 나오던 모습하고 너무 짝이 잘 이루어지게 맞네요.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명박은 그 삼성동 사무소 앞에서 지지자 한 명 누구 하나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부끄러워요, 진짜.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몇백 명? 그 중에 이명국이랑 같은 이슈만 모아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의 직계 가족, 배우자와 직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 누가 이명박을 가슴속으로부터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진짜 기함하겠다 진짜. 네. 그냥 이게 돈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이게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지지자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진짜. 자기네 정권이 깨끗했다고 말하는 건 참 어쩌면 난 이건 인정해 줄 수 있어. 정책 이런 걸 가장한 사실상의 불법인데 불법성을 찾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짓거리들로 돈을 해먹었다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랬기 때문에 자기 공직자들은 비리가 없다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낸 박근혜 정권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상득은 또 어디 갔으며 이명박 자체가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변명을 한 거라고 봐요. 왜? 그만큼 쫓기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림픽 끝나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올림픽 끝나고? 예. 올림픽이 끝나면은 2월 달이 올림픽 끝나는 게 2월 25일 이 동계 올림픽 폐막일이거든요. 예.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들어가면 그 수사 과정이 또 올림픽에 덮인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구속이라는 그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속 이후에 계속 수사하고 진행되는 재판 과정이 진짜 백인데 그 중간에 올림픽 때문에 끊어지면 희석이 되는 게 있으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올림픽 끝나고 속전속결로 가지와. 속전속결도 좋긴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대로 이제 후려치려면 두드려 패야죠. 넣기 전에 좋은 거 많이 먹이고 개고기 많이 먹으라 하고 그 사이에 하면서. 계속해서 증거가 인멸될까봐 좀 걱정.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차고 넘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친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명박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는 벌써 5년 전부터 시작한 이야기니까 네. 너무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명박이 우리한테 준 스트레스 저는 구상권 청구한다고.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이 또 오랜만에 한번 나오셨네요. 자,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긴장되시잖아요. 네. 누구를 소개할지 몰라 이제. 항상 랜덤하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예. 정초원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서 오십시오. 혀를 찔렀습니다. 전에도 청년 문제 관련해서 나오신 적이 있으셨고요. 네, 맞아요. 예. 그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리 정청원 연구원님의 외모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더 폭발했을 텐데. 더 폭발했을 텐데. 바로 일이야? 자, 어서 오시고 이따가 좋은 이야기 나누시고. 자, 다음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이상희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그리고 존재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소개 안 하겠습니다. 자, 키즈맨 서정우님. 예, 보터 서정우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성원 다 꽉 차 있는 상태로. 네. 날씨도 좀 풀렸고요. 방송하기는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비가 촉촉히 좀 있으면 내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는 눈이 많이 오나요? 눈 많이 왔습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주공항 자체가 아예 못 움직였던 날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아하, 그때 그렇구나. 제가 아예 집에서 그냥 꼼짝을 못했습니다. 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빨리 통일이 돼서요. 비행기 타는 것보다 기차나 이런 걸로 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주도하고 사이에 해저턴을 만들어가지고, 제주도 이런 데서 한번 딜레이하면 돼 보니까, 그때 한번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갔었잖아요, 작년에. 와, 시간 딜레이 되니까 정말 사람 미치겠더만요, 그게. 근데 이틀 막 이렇게 딜레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공항에서 모포 매트리스 갖다 주고 거기서 자고 이게 뭔지 이게. 그 비행기 딜레이 됐을 때 가장 심각한 건 그 불륜 커플들이 놀러 갔을 때 진짜 심각해. 생각하는 건 참 뭔가 경험이 있어야지 알 수 있는. 뉴스에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네. 뉴스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나오는 뒷얘기도 좀씩 나와요. 이게. 참 미치겠네. 아, 그래요? 이렇게라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 선데이 서울 이런 데 나온 이야기죠. 대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 저런 쌈마이가 있다는 게 참. 쌈마이. 그렇습니다. 네. 자, 쌈마이 담당. 자, 그 쌈마이의 고급스러운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해외 복지 제도를 조금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덴마크의 교육 지원 제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하고 EBS하고 공동으로 기획해서 제작한 다큐 프라임 복지국가를 가다 시리즈에 보면 덴마크의 경우는 학비나 도서 구입비, 각종 스펙 관련 비용이나 기숙사비 등 주거비가 하나도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매월 98만 원의 학생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짧은 광고 일단 저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칼람 카드 뉴스 검색 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에서. 그다음에 이번 주에 나온 건 81회 제목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이거 관련해서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전문가니까요. 좀 기대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우리 버터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란 대표님을 칭찬하는 얘기죠. 아니,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칼럼을 홍보해 주는 거. 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 문제. 2018년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구현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 삶의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5가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다 맞춰주셨습니다. 6번 대기업 중심의 성장 주도 경제. 이건 이제 아니죠, 이거는. 네. 자, 이번 주 문제. 다음 현재 국회에서 합의된 아동수당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번 매달 10만 원씩 지급한다. 3번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지원받는다. 4번 0세부터 5세 아동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아동수당 정책 자체를 처음으로 정치권에 제안했던 게 2002년 대통령 선거에 공약을 준비하면서였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대통령 공약으로 그 한 명을 뺀 모든 후보가 다 약속을 했고 또 보편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작년 예산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좀 후퇴를 했는데 또다시 복지국가 소사이티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지금 본래 원한 대로 지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2002년 대선 말씀하시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갑자기 아련하게 나는데요. 제가 노무현 후보 제가 이제 그 공약 만드는 일을 저 바깥에 자문교수로 있으면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김용익 교수님 등등과 함께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주도적으로 설계했던 분들이 그때 또 저와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아동 관련되어져 가지고 보편적 보육 있지 않습니까? 보육 공약하고 그리고 이 아동 수당 공약이 거론됐을 때
우선적으로 아동수당 공약은 그 뒤로 좀 많이 미루었잖아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보육이다. 그것도 최소한 그 하위 50%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육부터 먼저 시작하자. 그때 우리 수준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육은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지금 100% 모든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지금 아동수당도 이제 보편적 방식으로 제공되려고 하는 문턱에 딱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무려 16년 만에 드디어 이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잘 나가다가 야당이 자기들 약속 다 같이 해놓고는 갑자기 상위 10%는 빼고 나머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뭐 돈 10만 원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원리와 원칙의 문제다. 그러고 이런 심각한 저출산 사회에서 적어도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출산 장려 수당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같이 책임진다라는 사회적 어떤 공감대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으로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얼마 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예산심의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다시 보건복지부는 보편적인 그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국회에 다시 요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에 이 관련된 법이 심의가 된다면 지금 야당에서도 동의한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실현이 될 것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연말 예산국회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맨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분은 철저하게 홍준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한국당의 노선, 그 노선이라고 해서 선별주의 복지거든요. 그 노선을 사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선거 때 아동수당 공약을 보면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소득 하위 50%에게만 아동수당을 한 달에 15만 원씩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 딱 절반에게만 주겠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요게 걔네들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약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충정은 나름대로 그 입장에서는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문제인데요. 국민의당도 지난 대선 때 0세부터 11세까지 소득 하위 80%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공통분모는 뭔가 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아동수당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당이 그 지난 연말 예산국회 때 딱 손을 잡고는 그 정부 여당을 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게 밀린 거죠. 이걸 합의해 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제 예산국회가 파토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90%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는 걸로 합의를 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합의하고 나니까 우리 복지과 소사이티를 위시해서 참여연대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급세게 반발했습니다. 그 반발의 선봉에 우리 복지과 소사이티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옥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주옥 같은 성명서요? 정말 주옥 같은, 보십시오. 우리 홈페이지에 실려있거든요. 웃지도 않으시고 이런 깔때기를.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야 그래 지난 그 연말 예산국회 때 우리 국회가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그리고 아동수당은 보편주의가 원칙인데 선별주의를 했으니 원칙에 언한 짓을 우리 국회가 했으니 반성하자라고 하는 기류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이 틈을 타가지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용기를 내신 겁니다. 아하. 자,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정부의 원칙대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대로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보편주의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국회에다가 협조를 구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내년 올해 9월 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9월 이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동수당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법안이 국회에 지금 한 10개가 들어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법은 보편주의 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법하고 국회의원들이 제출했던 9개 법을 이게 공동으로 심의해가지고 위원회에 대안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 대안에다가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라고 요 한 줄만 딱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밝힌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선별하는 비용 때문이라도 그렇게 예산에 있어 갖고는 절감 효과가 없다. 예산 문제라고 하면 니들의 말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건데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실제로 10%한테 안 줌으로써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이 한 1,800억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 10%를 선별해내는 비용이 1,150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액으로만 따져도 이게 한 650억밖에는 절감이 안 되는 정책인데다가 문제는 지급 대상의 253만 명의 그 가구들의 모든 계좌 조회, 은행하고 증권 계좌 같은 걸 조회를 2번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 통보하고 조회하는 비용도 물론이지만 통보하는 우편비만 해도 100억 가까이 드는데요. 더 기분 나쁜 거는 우리가 이 무상급식 할 때 아버지의 소득 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떼가지고 나 못 삽니다 하고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을 차별하게 한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얻었는데요. 이게 똑같습니다. 해마다 35만 명이 이르는 신생아 부모나 가족들이 아이 부모들의 소득이 상위 10%가 아니라는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지고 신청서를 내고 또 주택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내가지고 자격을 인정받아서 나 가난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돈을 받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쪽팔리는 비용을 이제는 국가가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보편주의 방식이거든요. 게다가 이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부모들이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다 30대 아니면 40대 아니겠습니까? 30대, 40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득이 매년 변동이 심해요. 소득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상위 10%에 들어가지고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상위 20%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받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조사를 하려다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행정 소요가 들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것 때문에 한 500명 더 뽑아야 돼요. 그러면 야당은 공무원 뽑는 거 그렇게 반대해 놓고는 이렇게 행정 수요를 막 만들어가지고 선별하는 공무원을 500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으니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아주 훌륭해요. 아, 청년 일자리 정책이구나. 그렇죠. 일자리 정책. 결정적으로 이게 상위 10%를 안 줌으로써 어떤 자기들 명분을 세우는 것보다 하위 90%가 내가 못 산다는 것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이분이 전부 자유한국당의 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경 500만 명 가까운 부분이 이제 그 기분 나빠서 자유한국당 안 찍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굉장히 용이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흐르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깨어났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게 5년 전 마인드, 10년 전 마인드, 20년 전 마인드 그대로인 거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새가 날아든다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 고발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자유한국당의 음흉한 이 음흉한 속내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과 관련한 이 음흉한 속내를 제가 고발하고 싶은 거다. 폭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음흉함에 내용적으로 국민의당이 동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또 폭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상위 10% 고소득자들을 선별해가지고 이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푸른 나무님께서 상위 10% 고소득자에 들어가가지고 아동수당 선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복지를 받는 사람과 복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지는 못 받고 맨날 세금만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면서 복지는 계속 받는 거죠. 이것 사이에 갈등과 분리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조세 저항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세 정책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왜 자유한국당이, 왜 홍준표 대표가 굳이 고소득자들을 이렇게 혜택을 안 주려고 그러는지. 주로 고소득자들이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잖아요. 당연히 복지 혜택을 줘야죠.
그런데 복지 혜택을 왜 주지 말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금 안 내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음흉한 정말 속내. 음흉한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고소득자들에게 복지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줘야 된다. 악착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다 받아가십시오라고 주고 그 대신에 세금을 누진적으로 제대로 냅시다. 이게 우리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뭐 자기들 스스로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정당이 찬성을 했으니 이게 참 망할 노릇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저는 일종 이게 부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역자. 조세 저항을 합리화하는 데 대한 부역행위를 했다. 나중에 진상규명 요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초원 연구원께서 왜 나오셨는지를 아마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청년 문제,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청년 문제 전담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청년은 저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이런 훌륭한 칭찬을 사랑받으시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존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자, 어쨌건 오늘 나오신 이유는 청년 정책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청년들 자체가 현실적으로 일자리도 안 생겨. 어떤 경우는 결혼도 못해. 그 일자리가 있어서 소득 자체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지만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느리게 가잖아요. 어떤 반대에 의해서도 느리게 가고 그렇다 보니 청년들은 당연히 죽게 생겼으니까 아우성치고 뭐 이런 현상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신년이 되면서 이 청년 실업에 관련된 수치가 그 발표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언론사들도 그 특집으로 신년 특집이나 작년 연말에 그 내년 특집으로 뭐 부들부들 청년들 또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청년들의 삶이 안 나아지느냐 뭐 이런 조바심에 나서 그런 항의도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직접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직접 챙기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소득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오늘은 청년 부채 문제까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별로 한번 가볼게요. 키워드. 지금 77만 원 세대 논란이 있어요. 사실 아까 지금 전에 그 아동수당 이야기도 있지만 알고 보면은 아동도 아동이지만 정부의 일종의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에요. 청년이라는 게 지금 일자리 갖고 있는 기성세대 말고도 청년이라는 그 기준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청년 그러면 한 맥시멈 잡아서 한 35세 정도까지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청년위원회 같은 데는 45세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키워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77만 원 세대라고 해서 옛날 87만 원 세대보다 더 하락한 이런 그 규정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이어서 그 부분은 우리 정치원 연구원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77만 원 세대라는 말이 기사화되면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이냐, 이만큼 청년들이 힘든 게 사실이냐 이런 논란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사실 이런 두 입장 모두가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77만 원이라는 말이 그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나 근로시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사에서 말했던 월소득 77만 원 세대는 주로 30대 미만 청년층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30대 미만 청년들은 대부분 아직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또 20대 후반은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청년 실업률이 보여주듯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직 준비를 하느라 소득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저임금 노동 때문에 77만 원 세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88만 원 세대 이야기할 때의 88만 원은 그 이름이 나온 2007년도 당시에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119만 원인데 이것이 전체 그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20대 평균 임금의 비율이 74%인 것을 이제 곱해 보니까 119만 원의 14%는 이제 88만 원이더라 이런 건데요. 그걸 이제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지금은 그보다 좀 많아진 거죠.
지금은 그 옛날에 88만 원 세대를 기준을 그대로 지금 하면 111만 원 세대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평균만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 격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는데 또 단지 일분위에만 주목을 한다면은 또 이 77만 원 세대라고만 청년을 부르기에도 되게 한계가 있는데요. 1분위로만 따지면은 30대도 월 83만 원이고 50대도 86만 원, 60대도 73만 원으로 다 88만 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청년들이 77만 원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7만 원이라는 것이 이제 쇼킹하게 와닿기는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청년 대다수의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닌데 그 말이 먹히는 것은 그만큼 당사자들인 청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상황 때문에 먹히는 거죠. 제가 두 분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77만 원이라고 하는 게 30세 미만 청년들, 우리 청년층 중에서 20%만 하위 20%의 그렇죠. 평균 소득이 17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고소득 청년도 있고 또 청년의 소득 괜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청년들 내부의 심각한 이 소득 격차 내지는 소득 양극화를 설명해 주는 용어로 77만 원 세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77만 원 세대라는 단위로 청년 세대를 통칭하면서 이 모두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30대 미만 1분위 청년층의 소득은 감소했는데 5분위 청년층의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즉 청년층 내에서 이 상위 20%와 하위 20% 청년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청년층이라 이 30대 미만 청년들이 일을 해봤자 몇 년이나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청년층 사이에서 소득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아빠의 상식적으로 후광? 네, 아빠의 후광?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 불평등한 상황에서부터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그런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런 이 불평등한 데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현상으로 이제 귀결되는데요.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주최하는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에서 이 조영철 박사님이 이제 경제정책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인용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결혼 그 소득 수준별 결혼 곡선을 보면 여성들은 이제 하위 한 20-30%까지가 좀 높다가 다시 중위권으로 결혼 그 율이 좀 낮아졌다가 상위로 올라갈수록 다시 높아지는 이 넓은 U자형 곡선을 그리는데 남성들은 그 소득 수준과 결혼이 정비례해서 쭉 증가합니다. 소위 말해서 가난한 청년들은 남성들은 결혼도 못하고 잘 사는 청년들은 결혼을 많이 하는 이런 식으로 정비례해서 고등학교 그 고3 교실에 당신의 그 공부 성적이 당신의 마누라의 뭐 얼굴을 좌우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아주 인종차별적인 그런 교훈이 붙어갖고 몰매를 맞아지는데 현실로서 실제로 못 사는 청년들은 장가도 못 가고 잘 사는 청년들은 장가도 일찍 가는 또 많이 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77만 원 세대라는 것이 청년층 내부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고 그것이 결국 저출산도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요 하나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77만 원이잖아요. 88만 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일반화되면 있잖아요. 그렇게 줘도 된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생겨요 또.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77만 원 세대라고 청년을 이렇게 상징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 청년들은 너희는 77만 원 이상 받네? 괜찮게 사네? 이런 인식을 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치원 연구원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7만 원 세대라고 하는 이 용어의 핵심적인 개념, 이 용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 세대 내부의 심각한 불평등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30세 미만인데 세상에 나와서 취업을 하더라도 아직은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텐데 대부분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격차가 난다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 수년 동안의 추세를 봤을 때 오히려 상위 20% 청년들은 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하위 20% 청년들은 꾸준히 소득이 오히려 줄고 있어서 이 상위 20%와 하위 20% 청년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77만 원 받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인 거고 그게 소수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하나 더 등장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나는 최저생계비 관련된 부분. 이게 뭔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 대충 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반도 못 벌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것이 이제 통계청에서 공적으로 하는 조사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 전체 청년들의 상당 숫자가 이제 최저생계에 비해 못 미치는 이 소득을 갖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청년들의 부채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벌고 가난하다는 걸 넘어서서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엄청난 부채를 지고서 출발한다는 것인데요.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보유액이 평균적으로 2,385만 원인데 전년 대비로 물경 41.9%나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그 세대들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 7년 사이에 부채 증가율이 평균 52.1%인데 이 30세 미만 청년의 부채 증가율은 물경 154%.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를 많이 한 거죠.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연령별로 점점 심각해지고 그중에 특히 청년들은 부채의 양극화가 여기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증가하는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시대의 역사 흐름 속에 어차피 자본주의는 나쁜 의미로든 좋은 의미로든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국가라고 하는 그 완충제가 계속해서 세금 같은 거나 복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좁혀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국가의 케어가 워낙에 없고 사실은 그게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세대별로만 따지면 기성세대들은 그런 대로 그래도 유지해 왔는데 새롭게 사회에 진입한 그 청년들은 국가의 보호랄까 이런 걸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빚쟁이로만 전락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청년들이 급증한 이 부채가 왜 생기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의 원인을 좀 정초원 연구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부채가 많아진다는 거는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청년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 청년들 나이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대비 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출은 크고 소득은 적다는 문제인데요. 먼저 지출을 보면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금액은 등록금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기준으로 약 926만 원이고 국공립대 기준으로는 약 517만 원으로 OECD 평균 네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친구를 만나서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 때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는 문과여서 그 한 학기당 350만 원이었고 제 친구는 이과여서 480만 원이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면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960만 원, 거의 1,000만 원 정도잖아요. 이걸 이제 4년 하면은 4천만 원이 등록금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등록금만? 네, 등록금은 4천만 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갚을까? 한 달에 50만 원씩 갚는다고 치면은 한 7년이 있어야 돈을 갚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순수한 원금이고, 만약 우리가 학자금 상환을 받았더라면 여기에 이자까지 더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거의 한 7, 8년간 통장에서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한 7, 8년 지나면은 그제서야 통장에서 0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록금 문제도 가장 큰 문제인데 또 단지 등록금만 또 지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입학금 문제도 있고 계절학기도 들어야 되고 또 학원 수강도 하고 요새는 토익 시험이 졸업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데 토익 시험 한 번 보려면 또 48,500원으로 지금 약 5만 원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이 모든 비용들이 통계적으로 3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라고 해요. 매월 평균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된다. 심란해. 네, 그런데 한 달 지출한다고 지출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딱 취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3개월 정도 취업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매달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13개월 소모한다고 하면은 연평균 한 380만 원 정도가 또 취업 준비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서 주거비도 있잖아. 네, 여기에 대해서 주거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만만치 않죠, 주거비.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부모랑 같이 살면 그래도 좀 행복한 케이스고. 그래서 캥거루가 늘었어. 캥거루. 제가 아는 분도 40살 돼서 집에 들어가셨대요. 캥거루들. 수도권 대학가의 월 평균 월세가 49만 원입니다. 보증금의 평균이 한 1,400만 원 정도이죠. 그런데 이 공공기숙사 부분은 10명 중에 1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90%는 이런 비용 부담을 감당하면서 만일 집이 서울에 없으면 이걸 내면서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담네이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품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담갔어요. 짜지 않게.
달지도 않았어요. 예, 그 천연 재료만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자식이었어요. 밥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냥 먹는 척만 해야지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햇반 2개를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우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 먹으면 1인분 새우가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1.3kg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며칠은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새우장만 3개를 구매했습니다. 엄청 큽니다. 국산 재료. 전통 방식의 양조간장. 화학적인 거 없고 단맛과 짠맛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먹는 고급스러운 그런 맛. 바로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이었습니다. 070-4062-7779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리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엑소리스 홈페이지로 오시면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회에 있는 모 토론회에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궁극적으로는 영원, 서울대 폐지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아니고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수 쪽에서는 이런 얘기 하겠구나,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뭐 직장이 양구해지는 문제라든지 다 있긴 하겠지만 그 시장이 공부하는 것부터 빚을 지기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청년들이 봤을 때 정초원 연구원도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그런 식으로 국공립대학이 아예 등록금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이 비쌀수록 질이 높고 뭔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저 이만큼의 등록금을 내고 그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돼서 그래서 거기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것만으로 내가 되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금이 0이라면은 이제 장벽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가치가 생길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서 등록금이 0원이 되면 진학률도 자연스럽게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실제로 6.28 학생혁명 이후로 솔본 대학이라든지 이런 뭐 파리 대학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죠. 파리 1대학. 예, 파리 1대학, 3대학, 7대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박원순 시장이 상징적으로 말했던 서울대 폐지론과 비슷한 실질적인 그런 형태를 구현을 했고요. 또 그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이고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대학에 들어가는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니까 학생회비는 1년에 한 이제 40만 낸다고 하더만요. 근데 대학에 다니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국가 서비스 일환이니까 국가가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다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뭐 프랑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유럽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소득에 관한 문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예. 빚이 있더라도 월급들을 많이 주는 어떤 직장을 다 다니게 되면은 그거 금방 갚을 수 있는 건데 77만 원 벌어갖고 대학 학자금 1억 원 되는 걸 언제 갚아요?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첫 번째는 청년들의 지출 자체가 너무 많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청년 빈곤의 문제는 소득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소득 문제가 바로 금수저, 흑수저 논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출은 모든 청년이 지금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청년이 똑같이 부담해야 되는 지출액인데 소득은 그러면 다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르바이트인데요. 근데 청년들은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서 보통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작년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하루에 5시간이면은 32,000원 정도를 벌 수가 있는데요. 한 달 평균 근무일이 22일 정도 되니까 한 달에 약 66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등록금 4천만 원, 주거비도 4천만 원, 그리고 취업준비비 400만 원 정도 되는 걸 합하면 이걸 어떻게 한 달에 66만 원으로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거나 안 되면 빚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소수의 청년들 외에는 다 공부할 시간에도 일을 해야 되고 빚쟁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냐. 노동시장으로 나갔을 때 그 공부할 시간에도 일을 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이 청년들은 다시 또 저임금 이 일자리로 가고 공부할 시간에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서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한 청년들은 좋은 직장으로 가면서 이 격차 문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암울한 게 뭐냐면 청년이라고 하는 건 특히 뭐 아동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미래잖아요. 이 청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올라오는 청소년들 어린이도 다 똑같은 상태로 몰릴 거 아니에요. 예.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면 나는 안 태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 낳아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그렇죠.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저출산은.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답도 같이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정치원 연구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청년들의 소득이 적은 것은 뭐 학생 시기를 마치고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취직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 하는데 체감 실업률의 물경 23.4%, 거의 4분의 1은 취직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다른 통계에서는 뭐 18년 만에 청년 실업률이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할 정도이고요. 물론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야 될 일 안 함으로써 생긴 그런 현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요행이 취직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되거나 너무나 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연령별로 다양한데 피크가 양쪽이 피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으로 취직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한 59%, 60% 가까이 되는 것은 뭐 또 사회적으로 인정도 되고 당사자도 수용을 하는데 문제는 30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전체의 30%나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중위임금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저임금으로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냥 결혼도 못하고 결혼하더라도 애 키우려는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건드려주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나 청년 빈곤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네에서도 보면은. 막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니들이 좋은 일자리만 원하니까 왜 그래서 어른들 중에 이제 좀 심란한 자식들한테 가서 막노동이라도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사실 있는데 그건 뭐 일시적인 뭐 어떤 처방일 뿐이고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사람 못 구해서 난리죠. 못 구해가지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오시고 약간 일의 분야는 다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것도 당연히 임금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예, 네. 그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 통계로도 한국 중소기업 학회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왜 꺼려하는지 첫 번째는 급여가 낮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입니다.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이 편한 곳만 찾는다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도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4년대 대학생들이 이미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약 거의 8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빚만 꾸준히 갚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 빚은 사실 과거의 빚이잖아요. 여태까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쌓여있던 빚. 지금도 청년이 살아가려면은 기본적인 생계비가 필요하고 거기다 결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지출이 앞으로도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중소기업의 실태가 어떻냐. 대기업 임금의 절반 수준이고요. 노동시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긴 경우도 많습니다. 또 복지 혜택은 애초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도 수천만 원의 이 빚을 져야 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중소기업은 노조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부당행위를 당해도 참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더 중요한 거 하나 빼먹으셨어요. 비전이 없는 거야. 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도 지금 어렵더라도 저기서 내가 몇 년 고생하면 저 기업에서 내가 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가거든요. 왜 제 세대 있잖아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는 세대들은 대기업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한 3, 4년 경험 쌓고 난 다음에는 일부러 중소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왜냐하니까 그때는 중소기업에서 승부를 걸면 조기에 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 출세하려고.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중소기업들은 두 가지 운명에 놓여 있어요. 하나는 원청인 대기업에 하청 들어가 있는 경우. 이 하청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불공정한 조건에서 얼마나 고혈을 빨고 있는지. 하청은 미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원청의 처분에 다 맡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하청 관계에 들어가 있지도 못한 중소기업들은 더 열악해요. 그렇겠죠. 이거는 정말로 임금 따먹기를 하는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미래가 어두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가 저기를 왜 가?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야 중소기업이라도 가봐라. 아니, 아빠 그 옛날 같은 소리 한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중소기업이 달라요. 요즘 애들 이래요. 그러니까 빚도 못 갚고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데 거기를 택하면 들어갔다 치더라도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들어갔다면 그것은 네. 인생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도 좀 굉장히 좀 공감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동네 사람들한테 무상급식을 이제 처음에 한참 그 논란이 됐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한참 자라야 될 애들이 집에 엄마 아빠의 부 이런 차이 때문에 먹는 것까지 달라야 되겠느냐가 제 생각이었어요. 최소한 출발 현상에 같은 옷은 못 입히고 같은 집에서 살게 하지는 못해도 같이 먹는 것만큼은 똑같은 건 먹여서 출발하게 하자. 공정한 출발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유학은 못 보내겠냐고요. 근데 대학 등록금 알바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막 지원하고 막 해도 빚이 쌓이는 상태에서 이미 사회에 딱 나오니 빚쟁이. 심한 경우는 한 1억 정도 이상.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억을 언제 갚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1년이면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의 균등이거든요. 기회가 균등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려워도 국민들이 그렇게 큰 불만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부모들이 못 나고 부모들이 못 벌어서 자기가 출발이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이제 그게 그동안 너무 방기돼 있던 거죠. 근데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방금 기회 균등 이야기하면서 교육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육을 아무리 잘 시킨들 일자리 자체가 그렇죠. 좋은 일자리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90% 일자리는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천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속에 바로 저는 정책에 답이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급여가 낮아서 못 가겠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중소기업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로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못 가겠다. 이거는 국가 복지로 기업별 사내 복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국가 복지로 극복해주고 또 노동에 대한 통제 강화로 노동 조건이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으로 가능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공정거래, 이 경제민주화의 영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족 중심의 경영 구성진이나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벌 대기업들의 갑질인데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김상조 이 공정거래위원장이나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면 중소기업을 기피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독일에서 마이스트 고등학교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4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 석사 박사를 하는 것보다 마이스트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바로 취직해서 충분히 수익을 올리고 나중에 일정 정도 직장 근무하다가 다시 이 전문가 과정으로 2년제 전문대학원 과정을 더 마치고 나와서 사는 그 사람들의 두 불의 삶이 10년 뒤, 20년 뒤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가 보장해주면 중소기업을 기피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 20세에서 25세까지 청년들이 꽤 많이 태어난 세대 중에 하나라면서요. 현재 청년 일자리 정책 같은 것들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요. 인구 구조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채원 연구원 공부 좀 해봤어요? 근데 저는 시기적으로 인구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책임 회피를 위한 하나의 변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학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되려면 적어도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태어나서 일자리 수가 부족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미 청년들이 학생 때부터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이 정부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런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단지 인구가
인구가 감소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21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들은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를 놓은 그 자녀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100만 명 내지 110만 명 태어나던 세대들이 자녀를 놓으니까 지금 21세부터 25세까지가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현재 15세 이하는 50만 명 이하고요. 10세 이하는 40만 명 이하입니다. 작년에 39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 5년만 잘 버텨주면 또 그 다음 정부에서 조금만 참아주면 사실은 이제 그 청년들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고용만 유지되어도 그 굉장히 청년 실업 문제 정도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 한번 보세요. 두 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채원 연구원은 청년답게 청년의 시각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숫자가 지금 70만 명이 배출되었던 아니면 50만 명이 배출되었던 그거 이전에 근본적으로 지금 일자리의 90%를 청년들이 가기 싫어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놓은 이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 기성세대가 만들었지 않았느냐? 지금 이걸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는 건데 그래, 일단 고쳐야지, 이제. 고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이야기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성세대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럼요. 근데, 우리 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청년들의 연령별 구성을 보니까,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기간 한 5년 동안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때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엄청난 성과를 내더라도, 현상적으로는 취업자 수도 늘어나지만, 또 실업자 수도 그만큼 같이 늘어난다. 실업률이 줄어들지를 않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비난을 퍼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억울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믿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다 끌어가는 것이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고 보는데 만들어내는 해결책이랄까? 이런 게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간의 적폐가 쌓여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한두 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그 100% 거짓말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일단 무조건 표를 찍어주면 안 되는데요. 일단 차선이라든지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방금 이야기했던 청년 실업이나 청년 빈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비가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데 노동소득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부채는 증가하고 또 부채가 증가돼서 그 상대적으로 똑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출 관련된 그 부담이 점점 증가되는 상태에서 소득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니까 청년 부채가 또다시 증가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 비셔스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단계발로 그 끊을 수만큼 끊어주면 이 문제가 상당 부분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예를 들면 첫째, 반값 등록금 문제. 지금 시행한다고 했지만은 실효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은수 시장이 그 마치 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하듯이 좀 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등록금 정책. 그런 것을 한다면 3조 9천억 현재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도 훨씬 효과적으로 그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학금 문제 거론하고 나니까 몇 개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일단 국립대학부터 입학금 폐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신입생들한테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학부모들한테 얼마나 그 부담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 지출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사립학교 대학들의 재단 배불리기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줄어든 만큼 그 부모들이 내야 될 이 등록금의 비율을 줄여두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저는 여기에서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등록금이 책정돼 있는 기준과 근거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가 공개 같은 거?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책정이 일단 다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적어도 내가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만큼은 부모의 소득에 기대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정도 비용이 등록금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등록금을 최소한 대학교 졸업하는 것까지 무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국가가 국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 공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원가 공개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그 프레임에 빠지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계속 등록금 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원천적으로 지금 졸업하셨으니까 좀 억울하신 거죠, 지금. 근데 대학교 졸업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대신에 대학 정도는 굉장히 졸업도 어렵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의 등록금 이 350만 원, 480만 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야 되는지는 저희가 내고 있는 학생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핸드폰 원가처럼 공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네. 예, 그래서 복지국가 소사이티는 일찍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학 공무원 정책을 해야 된다. 뭐냐면 국가가 지원하는 이 지원금만큼 그 현재 뭐 소유권을 사립대학의 소유권을 국가가 요구하진 않겠는데 이 마치 공익이사 같이 관선이사를 일부를 파견해가지고 예를 들면 재단 설립 초기에 출연했던 돈이 4천억이라면 400억을 국가 지원하면 한 명 10%를 재단 이사로 공익이사를 받아달라. 또 20%가 되면 누적해서 20%가 되면 또 20%를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부를 지원해주고 그 받기 싫은 사람은 저 국가 지원 받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화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공익이사들의 비율이 10% 20%가 되면 그 정치원 연구원이 말했던 등록금 원가 공개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자리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년 자체 등록금을 싸게 한다든가 공짜라고 하다 치더라도 나중에 뭐 주거 문제 같은 걸로 또 옮겨가고 또 육아 문제 같은 걸 옮겨가고 막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의 종합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정말 아무 죄 없는 젊은 청년층이 딱 그 폭탄을 맞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예, 일단 등록금을 부담을 현실화해서 그 실질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 두 번째로 학비 외에 상당한 부분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정책. 이게 청년 배당 수당 같은 걸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 되기까지의 들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앞서 문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럽의 국가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학생이 좋은 대학 다니든 뭐 그렇지 않은 대학 다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학생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뭐 학생이 된 게 무슨 벼슬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은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라고 보는 거죠. 학생 시절에 그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지만은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문화도 즐기고 예술도 즐기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자라서 만들어갈 자기 조국의 미래를 찬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선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투자의 규모가 구매력으로 대비해서도 월 한 100만 원 정도 이르는 상당 금액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대학 기숙사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좀 밥 먹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한 푼도 안 드는 애한테 100만 원 가까이 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유럽 여행 다니고 애인하고 공연 보러 다니고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하면 이상호 선생님 욕먹어요. 자꾸 꿈 같은 이야기 한다고. 아직도 뭐한 미래? 꿈 같은 이야기 한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학생 수당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데 이제 겨우 아동수당 시작했는데. 예. 네. 저는 이 수당 아까 배당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게 사실 수당이나 배당을 주더라도 청년들이 이걸 가지고 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청년이 그에 맞는 스펙을 쌓을 수 있게 해야 이 기업과 청년들 간의 직무 불일치와 같은 면들이 해소되고 또 청년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과도한 비용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고용 서비스와 직업 훈련과 같은 그런 이 노동 정책 부분을 강화를 해서 청년들이 사설 학원으로 찾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 이야기보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우리 때 그때는 비정규직 개념이 사실상 없었어요. 없었죠. 프리랜서 개념은 있었는데 이 사람들 고소득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규직화되고 직장이 안정화되고 고정 수입이라는 게 확실하게 들어오고 이런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는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이 본질을 가만히 천착해 보면 저희들이 옛날에 한번 다루었잖아요. 한 두 차례 다루었죠. 소득주도 성장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본질은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경제 민주화거든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다 가고 싶은 일자리,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그 정도로 넓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이게 노동시장 구조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우리 청취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패러다임 대전환을 좀 우리가 밀어줘야 돼요. 뭔가 이게 기존의 방식을 거대하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치원 연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청년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구직 준비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면은 되기 위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즉 10명 중 1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중소기업이든 비정규직이든 취업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취업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들어가는 게 평생을 길게 두고 봤을 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동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만이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당장 시급하니까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 같이 그 지자체 단위에서 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실업급여로 그 취직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직할 때까지 일정 정도 소득을 좀 보전해주는 정책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다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 그 단순히 청년 실업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동산 문제, 또 노동시장 문제, 그 산업 구조의 문제, 교육 정책의 문제, 경제 정책의 문제 이런 것이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처만 해도 6개, 7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종합적으로 매니지하면서 이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전략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단계별로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그렇죠. 우리 때는요. 졸업하기 전에 취직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고요. 또 선배를 했죠. 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도. 그렇게 호황 시절을 보내다가 한 1, 2년 후에 IMF를 만든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미 이제 기득권화 돼 있는 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 가끔씩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하잖아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20, 30대가 거의 8, 90% 이상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해요. 근데 여기 속에는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 나 정말 살고 싶어라고 하는 갈망이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잘해서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예?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잘 풀어서 당장 뭐 확 좋아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5년 지났을 때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청년 정책보다는 훨 나아져서 좀 체감하겠다라는 느낌만 좀 와줘도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100년지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해결돼야만 출산율도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예. 대단합니다. 화이팅! 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로 취업하려고 지금. 프로나무 최고. 네. 자, 여러분들의 좋은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청년분들은 힘내시고. 자,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내 새끼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나와 출연하신 분들도 우리가 만들어서 청년들이 조금은 더 좋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금 더 냅시다. 그래서 세금 아버지 세대가. 그러니까요. 저도 만 원 더 내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세대가 세금을 더 내야 그 돈으로 대통령께서 일자리 만들거든. 알겠습니다. 지금 세금 더 내기 운동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